언제 한번 제대로 해보기라도 했나? 더 이상 인생에 변명하지 말자. 한 번만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 한 번만 죽는다는 것이다. 죽기 전까지는 새롭게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다.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의 꿈을 향해 모든 걸 걸어라.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후회 없이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 질문에 아니요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모든 걸 걸었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자신의 삶을 바꾼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어드릴 책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의 저자 전성민 작가입니다. 그는 한때 게임 중독자였고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계획도 의지도 없이 살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2년 만에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책에는 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그가 읽은 수많은 책, 위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초등학교 2, 3학년쯤 일생을 관통하는 비관론적 성향이 굳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0세 이전에 긍정적 착각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릴 때 길러진 습관이나 태도는 바꾸기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조금 더 노력이 들 뿐이다. 그렇다면 이 긍정적 착각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EBS 인간의 두 얼굴 제작진은 7살짜리 아이와 엄마로 짝을 이룬 7쌍에게 1분 동안 재미있는 놀이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바닥에 공이 가득 놓여있는 방에서 어린이는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고 엄마는 정해진 공간에서 바구니로 아이가 던진 공을 받는 게임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엄마와 아이들이 나눈 대화다. 왜냐하면 아이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에게 바닥에 있는 공의 위치나 던져야 할 공의 방향에 대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험의 결과는 엄마가 아니, 안 돼 등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팀이 평균 7개를 넣었다. 반면에 옳지, 잘한다, 괜찮아 등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팀은 평균 12개를 넣었다. 이는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끊임없는 지지와 이해가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오는데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소프트뱅크의 창립자 손정희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너는 천재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아들에게 해주었다고 한다. 제1교포로서 차별에 위축된 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손정희는 훗날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은 이 말이 자신감을 키워줬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언어 습관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언어가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말 속에서 아니, 안 돼를 쥐어보자. 영화 새 얼간이 속 주인공 란초의 대사처럼 말이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주기 마련이다. 마음은 쉽게 겁을 먹기 때문에 때로는 속일 필요가 있어. 큰 문제가 생기면 가슴에 대고 얘기해봐.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거야. All is well. 여기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수평선이 하나 있다. 수평선 상에서 당신의 현재를 점 찍는다면 어디에 찍겠는가? 지금 생각한 대로 점을 찍기 바란다. 당신이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운데 점을 찍을 것이다. 혹 정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나이와 기대 수명을 비교하여 점을 찍을지도 모르겠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은 수수께끼 같은 제논의 역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발이 빠른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아킬레스가 자신보다 앞선 지점에서 출발한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킬레스가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거북이의 출발선에 도착하는 순간 거북이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있다. 다시 아킬레스가 앞서간 거북이의 위치에 도착해도 그 시간 동안 거북이는 또다시 조금 더 전진해 있을 것이다. 간격은 줄어들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에 결국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쫓고 쫓기는 상황이 무한히 반복되는 제논의 역설처럼 당신의 현재는 지금도 계속해서 과거로 바뀌는 중이다. 당신이 현재를 시간의 수평선 중 어느 지점에 찍더라도 그 지점은 더 이상 현재가 아니게 된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수평선에서 당신이 찍는 현재는 계속해서 과거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수평선의 가장 좌측에 점을 찍기 전까지는 지금이 중요하다. 시간의 수평선에서 의미 있는 것은 지금과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흘러간 강물을 붙잡을 수 없듯이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미래의 당신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것이지만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만드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단편 3가지 질문에는 다음의 질문들이 나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은 위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겠는가? 이스라엘의 현자 랍비 힐렐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날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변화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때를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변화는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생의 역경에 맞서 삶에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확신이다. 자존심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이라면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 자존감의 힘은 과학으로도 증명된다. 마음이 평온하면 활발하게 분출되는 것이 세로토닌인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쉽게 스트레스를 느끼지도 않는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울해진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자존감은 끈기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서울소재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참가자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성공을 경험한 경우에 비해 더 적은 기간 동안 창의력 문제를 풀었다.
반면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참가자들은 실패 경험과 성공 경험 간 과제 지속 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실패가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쉽다는 것이다. 실패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롭게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무언가에 실패해도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다른 것에 성공하면 자존감은 채워진다. 작은 것부터 성공해 나가는 것이 쉽다. 그중 책 읽기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책에는 다양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가 담겨 있다. 책을 읽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사실 책을 한 권 다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무언가를 해낸 것이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관한 책부터 파고들자. 인상 깊은 글귀는 메모하거나 사진을 찍어도 좋다. 마음에 드는 책은 한두 권 골라 옆에 두고 반복해서 보아라. 실패로 떨어진 자존감은 작은 성공으로 회복할 수 있다.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면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노력하게 된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무언가 성공을 경험해보자.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며 영웅은 다른 게 아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며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고 결심하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당신이 바로 영웅이다. 미국의 소통이론 전문가 폴 스톨츠는 IQ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한다. 역경지수란 많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도전 정신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가 역경지수를 강조하며 높은 역경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말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이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가 자기 때문에 생겼다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는다. 당신의 역경지수는 어떠한가? 자존감을 가지고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나아간다면 앞서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될 뿐이다. 더 많이 도전하고 더 자주 실패하여 더 빨리 성공하라. 나는 게임 중독자였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신림동 PC방에서 밤을 새웠다. 야간의 요금이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날이 밝고 남들이 가방을 메고 학원에 가고 독서실에 갈 때 나는 잠을 자러 집으로 향했다. 죄책감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PC방은 당장의 피난처였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을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며 잊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번 주까지가 이번 달까지가 되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나의 20대는 그렇게 우울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우울하니 우울함을 잊으러 다시 PC방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우울함에서 중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나를 파괴하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먼저 중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중독이란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이다. 게임이나 쇼핑, 알코올, 도박, 포르노, 마약에 이르기까지 중독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중독이 되는 걸까? 우리 뇌는 어떤 행동이 즐거움을 주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화된다. 이를 동기 강화라고 하는데 이는 도파민 시스템의 보상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 물질은 뇌 변형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흥분을 느끼게 하고 행동의 강화를 부추긴다.
또한 그런 물질이 아니더라도 게임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짜릿함, 평소 갖고 싶던 물건을 지를 때 경험하는 충만감, 도박에서 크게 벌었을 때의 쾌감도 뇌 신경회로를 강화한다. 그래서 점차 그 행동에 중독되는 것이다. 중독과 관련해 간단한 실험이 하나 있다. 쥐를 한 마리 가두어 놓은 상태로 일반 물병과 약물 물병을 둔다. 그러면 대부분의 쥐들은 약물이 들어있는 물병에 집착했다. 약물에 중독된 쥐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더 마시려고 했다. 그런데 1970년에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가 이러한 현상에 의문을 품었다. 실험의 전제 조건으로 쥐가 철장에 혼자 갇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다. 그래서 그는 환경적인 요소를 바꾸어 보기로 한다. 일명 쥐 놀이공원, 쥐의 천국을 만들었다. 그곳은 색색의 공과 돌아다닐 터널이 가득한 우리였다. 함께 뛰어놀 많은 친구들이 있고 짝짓기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었다. 쥐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이 있는 장소인 것이다. 그리고는 똑같이 물병 2개를 주고 실험을 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이 쥐 공원에서는 쥐들이 약물이 든 물병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떤 쥐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섭취하지 않았고 과다 복용하지도 않았다.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는 거의 100%의 중독 증상을 보였다가 행복한 삶을 살 때는 0%로 떨어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실험이 인간에게도 실행되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20%의 미군들은 대량의 헤로인을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두려웠다. 전쟁이 끝나고 100만 명이 넘는 마약 중독자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보고한 연구 결과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돌아온 군인의 95%는 집으로 돌아오자 어떠한 도움도 없이 약물 사용을 멈췄다. 그들은 금단 현상도 없고 심지어 재활원으로 보내지지도 않았다. 전쟁 후 친구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 외로운 철장에서 놀이공원으로 나간 쥐 실험과 같은 효과를 본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한다. 그것이 게임이든 쇼핑이든 술이든 중독은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뇌가 택하는 도피처이다. 브루스 알렉산더의 실험이 주는 교훈은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교류의 결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독에서 탈출하는 1차적인 방법은 무너진 내 삶의 교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내가 게임에 중독된 이유도 그랬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무엇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 누구나 처음 얼마간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 위로받을 무언가가 필요했다. 나에겐 그것이 게임이었다. 반대로 내가 게임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간단했다. 고시 공부를 접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자 게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이가 차서 군대에 입대한 것도 도움이 됐다. 장교로 군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끊어진 사람과의 교류가 회복된 것이다. 중독을 끊고 싶으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자. 중독의 반대는 관계다. 세상은 SNS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오히려 단절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독은 현실 도피형 중독과 습관형 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현실 도피형 중독이라면 습관형 중독은 동기 강화를 통해 부정적인 행동이 이미 습관으로 굳어진 걸 말한다. 내 경우에도 고향집으로 돌아온 뒤 하루 종일 PC방에서 사는 현실 도피형 중독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습관형 중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유 시간이 생기면 다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단계별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내가 게임이라는 습관형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이랬다. 먼저 나는 게임과 관련된 영상을 즐겨봤는데 해당 영상을 보면 꼭 하고 싶은 욕망이 들었다. 신호가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보는 것부터 끊었다. 그리고 다른 취미 활동을 만들었다. 게임 대신에 영화 감상을 취미로 삼아 게임이 하고 싶으면 영화를 봤다. 또한 PC방에 가지 못하도록 가족에게 감시를 부탁했다. 게임을 자주 하다 보니 시력이 나빠지고 거북목이 생겼는데 게임을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상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나는 나를 괴롭히던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게임이든 술이든 나쁜 생활 습관이든 삶을 파괴하는 중독으로부터 내 삶을 지켜낼 필요가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중독으로 소비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해보라. 당신이 인생에서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게임 중독으로 인생을 낭비하던 나는 중독에서 벗어나고 고시 이관왕이 되었다. 당신의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날 뽑아주십시오. 워싱턴을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미국의 선거 캠페인에서 짧은 스포츠형 머리로 등장한 노신사는 노골적인 지지 요구 발언을 쏟아냈다. 두 눈에는 열정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태도에는 기품이 있었다. 1992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무소속의 그에게 20%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로스페로의 이야기다. 그는 IBM 텍사스 댈러스 지부의 젊은 영업사원이었다. 첫 직장인 IBM에서 페로는 단숨에 이 회사 역사상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다. 1962년에는 그의 영업 목표를 1월이 지나기 전에 이미 달성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회사를 박차고 나오며 창업한 이유는 뭘까? 페로는 컴퓨터를 팔면서 동시에 컴퓨터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다른 회사에 여유분을 빌려준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곧바로 건의서를 작성해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계획이 부적합하다며 거절당했다. 낙담한 그가 향한 곳은 이발소였다. 댈러스의 한 이발소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넘겨보던 페로는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대다수의 인간은 조용한 절망의 인생을 산다라는 글을 읽게 된다. 그리고 결심한다. 내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고. IBM의 최고 영업사원이었던 그는 과감하게 IBM을 떠나며 기업의 컴퓨터를 대여해주고 서비스를 도와주는 업체 EDS를 창업한다. 세계 최초의 IT 서비스 업체가 등록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창업자이자 직원인 1인 기업의 길은 험난했다. 77번이나 사업 제안을 하고 거절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계약을 성사했다. 그 이후 회사는 초고속 성장을 한다. 페로를 표지인물로 다룬 포춘지는 그를 가장 빨리 가장 큰 부자가 된 텍사스인이라 표현했다. 로스페로는 자신이 창업하여 성공에 이른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 그들은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도 때가 되면 해는 떠오르기 마련이다.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깜깜한 어둠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직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밀어 걷다 보면 찬란한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